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분만을 마친 번식 후의 질병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반적으로 한우 송아지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번식 후의 분만 전후 관리에 대한 자료는 의외로 잘 없다는 구독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을 통해서 요청하신 내용은 최대한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여지는 분만 후 번식 후가 겪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어떤 것은 농가에서 예방의 영역으로 두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가에서 먼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후산정체입니다. 후산정체란 새끼를 낳으면 태가 시원하게 쑥 빠져야 하는데 이것이 배출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후산은 보통 하루 이내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분만 상태, 즉 유도분만, 조산, 쌍태나 거대태아의 분만, 난산, 사산이나 유산, 그리고 고온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경우 후산 배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후산은 우리 눈에는 지저분하게 오염되어 있어 이것을 타고 병균들이 자궁으로 옮겨져 자궁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 후산 정체가 있는 소들은 열이 오르고 식욕이 감퇴하는 일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산이 자동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당겨서라도 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먼저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후산 정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후산 정체가 있는 소는 자궁염과 자궁내막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후산을 빨리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궁염이나 자궁내막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산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만을 하면서 태반이 분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낳는 분만이라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는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염증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마치 며칠이고 아팠던 종기가 골마서 터져야 몸 밖으로 배출이 되듯이 염증이 있어야 태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분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가 태반을 제대로 분리해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후산 정체입니다. 태반의 외부 모습을 보면 코틸레돈과 카런클이라는 것이 결합된 단추 같은 모양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들의 결합은 마치 옷에 붙은 똑딱이 단추와 같은 구조로 되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만 후 이 구조물의 분리작용을 하는 것이 각종 염증 세포들인데 염증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태반의 완벽한 분리가 늦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후산 정체입니다. 그럼 이런 염증을 매개하는 세포의 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후산 정체가 있는 소들은 일반적으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고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낮은 것을 보여줍니다. 코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일단 이렇게 높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가 높으면 이것이 면역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억제되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병원체의 침입이나 조직이 손상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출동을 해서 싸워야 하고 이 와중에 생기는 것이 염증입니다. 그런데 면역이 억제되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염증의 반응이 잘 안 일어나고 이게 후산 분리에 필요한 충분한 염증 반응에 이르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만 전에 고온 스트레스나 사료 섭취에 문제가 있거나 분만 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후산 정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라는 것이 많은 부분 이 후산 정체에 관여를 합니다. 후산 정체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비타민이나 셀레늄을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이나 셀레늄이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제의 일종입니다.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번식 개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 U와 셀레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력이 높으며
몸에서 한 번 사용되고 기능하고 있지 않는 비타민 E의 생체 내 재활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산 정체를 막는 가장 좋은 전략은 채소의 스트레스 환경을 조성하고 분만 전에 천연 항산화제를 조금씩이라도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왜 강제로 후산을 당겨서 제거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한 자궁은 매우 연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당겨서 빼내면 막상 후산이 빠져서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아직 똑딱이처럼 결합되어서 분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뜯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자궁 표면에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궁의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고 수태율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일 이내에서 후산을 무리해서 당기는 경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 자궁염과 자궁내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차이는 자궁이 전체적으로 염증 상태일 때를 자궁염이라고 하고 자궁 내부에 염증이 있을 때 자궁내막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자궁염은 분만 후 20일 이내에 자궁이 염증으로 탄력이 없고 열과 식욕부진을 동반하는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태라면 자궁내막염은 분만 후 자궁의 내막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나 사료를 먹지 않는 일은 없지만 수정을 해도 수태가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국소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만을 하고 얼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가에서는 자궁염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신적인 염증으로 발전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미소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후에는 공태를 줄이고 수정을 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분만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염증을 동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만 후 체온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다만 이 높은 체온이 지속되고 소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멍한 상태라면 이는 전신적인 항생제와 보조적인 수행요법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수의사를 불러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궁내막염과 자궁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20일 이내에 자궁염이 있은 후 이후에는 3가지 질병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궁내막염만 있는 경우, 자궁내막염과 화농성 물질이 동반되는 경우, 자궁내막염은 없는데 그냥 화농성 물질만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생식기가 깨끗하지 않는 분비물이나 농이 보이면 이것을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축농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과 자궁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질과 자궁경관, 자궁의 모습인데 자궁은 자궁경관이라는 구조물로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궁 내부는 깨끗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분비물이 오로지 질만 존재한다면 질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축농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자궁 내부의 상태이고 여기에 상태에 따라서 수태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궁내막염이나 축농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정을 하는 수정대 모양처럼 그렇게 생긴 막대 끝에 작은 솔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자궁 내부의 물질을 채취해서 어떤 세포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고 진단하는 것과 또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 방법 모두 농가에서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개체를 빨리 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자궁 내 세포를 채취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것보다 초음파를 사용해서 진단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매우 해상도가 높은 초음파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자궁내막염과 자궁축농증에 대한 초음파상이 초음파의 해상도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음파의 해상도뿐만 아니라 초음파상을 잘 분석하는 충분한 경험도 필요하므로 수의사에게 의뢰해서 진단받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분만 후 모든 소에게 같은 처치를 해주더라도 다른 수태율과 번식 질병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과거 제가 영상에 올렸던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분만을 전후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것은 쉽게 사그라들고 어떤 것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염증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자궁 내막염이 명확한 질병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임상적 증상이 약한 상태, 그리고 건강한 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좌우 그래프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즉, 분만을 전후로 염증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크고 작은 염증성 질병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번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는 자궁 내막염의 증세가 심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미 분만 전부터 염증의 상태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는 자궁염과 자궁 내막염은 분만 시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오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다음의 그림은 자궁 내막염의 원인 중 하나로 염증 반응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혈류를 타고 자궁으로 이동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염증의 반응이 너무 약해서 후산 정체가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너무 염증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내부적으로도 염증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혈류를 타고 어디든 분만 시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자궁이면 이것이 번식장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분만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 발 앞서 분만 전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만 전 관리라면 앞에서 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보조적으로 분만 한 달 전부터 수정 시기까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제를 첨가제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자궁을 포함한 몸 전체의 염증 상태를 줄여서 수태율을 올리게 됩니다. 자궁 내막염과 같은 염증 상태에서 번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 배란에 관여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둘째, 배란된 난포의 발달이 느려지고 마지막으로 착상을 하더라도 정상소에 비해서 더 높은 조기 배아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만 후 보편적으로 하는 자궁에 대한 몇 가지 처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궁에 알약과 같은 보로스를 넣어주거나 자궁 세척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상처에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바로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태율이라는 결과에 의해서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항생제를 자궁에 넣어서 세척을 해주는 경우 별로 수태율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실제 전혀 효과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 소, 약한 자궁 내막염은 있지만 아무 처치도 안 한 소, 그리고 약한 자궁 내막염이 있고 항생제로 자궁 세척을 한 경우입니다. 처치를 하고 첫 번째 수정에는 자궁 세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2회차 수정에서 수태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즉, 자궁 내막의 회복과 자궁 세척의 효과가 처음 수정 시기에는 나타나기에 너무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후 하는 수정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혹시 한 번의 수태가 안 되더라도 다음 차의 수태율을 높이고 싶다면 자궁 세척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만 후 자궁에 보로스라는 질정을 넣어주는 것도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예방법입니다. 최근 리팍시민이라는 항생물질로 만들어진 질정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리팍시민은 몸 전체로 잘 흡수가 안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장염이 걸리면 빨리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몸 전체로 흡수가 잘 안 되고 몸의 특정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습성 때문에 자궁염이나 유방염처럼 특정 부분의 감염을 빠르게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궁염이나 내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세균이 관찰되는데 리팍시민은 광범위 항생제여서 이 점에서도 적당한 약입니다.
또한 매우 특이하게 항생 물질임에도 소염작용이 있다는 것이 이 약품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보통 자궁 내막염의 경우에는 그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번식장애가 지속될 수 있는데 여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궁 세척에 비해서 보로스의 단점은 노책이 심한 번식 후의 경우 질정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마치 우리가 물에 녹여 먹는 비타민처럼 발포성으로 만들어져서 단시간에 녹아 자궁 내로 퍼지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약품을 잘못 사용해서 번식 후에 해로운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직접 수액을 달거나 정맥 주사를 하는 농가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약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식 후에 분만 전후에 플로니신 메글루민이라는 소염제를 분만 시에 미리 자궁염을 예방하겠다고 주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염증 반응에 개입해서 오히려 후산 정체가 발생할 수 있고 분만 직전에 사용하는 경우 사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만을 하는 어미소의 경우 건강하게 자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산 정체, 자궁염, 자궁 내막염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번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때 관여하는 것이 분만 전의 스트레스나 분만 당시의 스트레스가 많이 좌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이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염증의 반응의 강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효과는 비타민이나 셀레늄보다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제가 효과가 높고 분만 전 한 달부터 분만 후 수정 전까지 급여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분만 후 사용하는 질정은 리팍시민 제품이 효과가 높고 자궁 세척은 첫 번째 수정보다는 2회차 수정에서 수태율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후산 정체 시 이를 손으로 당겨서 빼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므로 주의해야 하고 절대 5일 이내에 후산을 자연 배출되기 전에 강제 제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이 지속되고 식욕이 감퇴하고 멍한 상태에서는 자궁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의사에게 연락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후산 정체, 자궁염 이런 것이 있거나 자궁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수태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조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질문이나 강의,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